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정리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우리 양도소득세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2주택이었을 때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신규 주택을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1년 이상이. 그러니까 이걸 꼭 설명을 안 하시고 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이 지나서 다시 신규 주택을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고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면은 2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통합돼서 3년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항상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림 그려놓고 설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집이 언제 사셨습니까? 꼭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러면 신규 주택은 이때부터 취득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기존의 집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4월 달에 취득을 한 집입니다. 그러면 신규 주택은 2023년도 5월 이후부터 취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을 산 날로부터 자, 새로 개정될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3년 이내만 이 집을 팔면 되니까 2027년 5월 안에만 2026년 5월 안에만 파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단 무조건 팔면 비과세가 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팔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비과세가 되려면 보유기간이요. 2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되죠. 2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이다. 이 당시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면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하셔야죠. 요건 안 없어졌어요. 여기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요건 살아 있어요. 요건 개정 대상 아닙니다. 아예. 그러셨어요? 그걸 왜 저한테? 그냥 없앨게요. 그냥 그러면. 아셨죠? 그러면은 최소한 2년 이상을 보유를 하려면 2024년 5월 이후부터 파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이분께서 언제 내가 팔아야지만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을 해서 2주택자가 됐다. 분양권하고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러게 되면은 역시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을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몇 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되느냐면 지금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지금 양도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이것도 2년이었는데 지금 몇 년으로 바뀐다고요? 3년으로 지금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3년으로 바뀌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에서 지금 3년으로 지금 바뀌는 거죠. 네. 근데 원래 몇 년 이내 지금 종전주택을 팔아야 돼요? 3년 이내. 그러니까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을 하고 종전주택을 같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된다고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3년 이상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게 되면은 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지금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고 신규 주택을 완공을 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분양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분양권을 통해서 신규 주택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신규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2년 안에 세대 전원이 그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고 1년 이상 살아야 돼요. 원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집이 있으신 분이
중간에 지금 뭘 사는 거냐면 분양권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걸 산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만 얘를 팔면 돼요. 그러면 1주택으로 봐주겠다고요. 근데 3년이 지나서 팔 수도 있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요. 3년이 지나면은요. 거의 다 완공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이. 그러면 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부러 버티다가 이 집을 팔고 지금 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이 분양권을 산 거죠. 만약에 분양권 상태에서 팔아버리게 되면은 투기로 봐야죠. 이건. 그래서 이 집으로 반드시 들어가라고요. 아시겠어요?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근데 이것도 지금 3년으로 연장을 해주겠다고요. 개정안이. 아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3년 안에 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이 집에서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살아야 돼요. 1년 이상은 계속 사셔야 됩니다. 예. 자,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3년 안에 팔 거냐, 3년 지나서 팔 거냐. 나는 그냥 3년 안에 분양권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 집을 팔 거다. 그러면 3년 안에 파시는 거고, 나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분양권으로 새 집을 얻은 다음에 이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기존 집을 팔 거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몇 년 안에 3년 안에 팔면 되는데 반드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그 집에서요. 1년 이상은 사셔야 된다라는 거. 예.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이것도 뭐 상관없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다음에 작년에 지금 이게 개정이 됐었죠. 좀 복잡했었던 내용이 지금 완전히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됐었는데, 원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주택을 팔게 되면은 일시적인 2주택이라든지 특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조건 다른 집을 모두 처분하고 나서 1주택이 남는 날로부터 2년을 살았어야죠. 근데 그거 없어진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다. 그래서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주택이 있는데 A주택을 먼저 팔고 세금 내고 B주택을 팔았을 때 작년까지는 요 집을 팔고 나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규정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2년 이상 보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다. 그러니까 옛날 규정으로 다시 회귀가 됐다. 이것도 작년에 중간에 바뀐 내용이거든요. 그렇게만 여러분께서 정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 조정대상 지역이 규제가 지금 완화됐고,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은 다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고,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것, 원래 올해 5월 9일까지였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장특공제가 안 됐었어요. 2주택 이상부터는.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할 때도 플러스 20% 또는 플러스 30%를 해줬어요. 2주택 이상, 2주택자는 20% 더해서 26에서 뭐 65%까지. 그 다음에 3주택 이상부터는 플러스 30%에서 36에서 75%까지. 근데 그 규제가 내년 5월까지는 5월 9일까지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풀렸으니까 그냥 지금은 아무 제재 없이 그냥 파셔도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차피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지역을,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 조정대상 지역이 풀려버렸으니까 문제될 건 없어요, 이제는요. 아셨죠? 그러니까 강남 3구나 지금 용산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이제 물론 또 시간이 지나서 주택 경기가 과열이 되면은 조정대상 지역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 부분은 전부 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따져요. 양도 시점에. 근데 딱 하나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거주기간, 아까 비과세 판단할 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판단할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냐면 취득 시점에. 그러니까 취득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노원은. 노원은 해제가 됐죠? 그래도 2년 거주는 채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취득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면 양도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2년 거주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판단할 때 2년 거주 요건은 2년 보유는 무조건 채워야 되고 2년 거주 요건을 판단할 때는 취득 당시로 따져요. 취득 당시로.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도 시점의 조정 대상 지역입니까 아닙니까만 따지면 돼요.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노원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은 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뭐 중과세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제재가 없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가능하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지금 우리 세율이 요 양도소득세 세율도 지금 개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이 올해부터 개정이 소급 적용이 될 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적용이 될 건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택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는요. 1년 미만 보유하면 70%죠. 2년 미만 보유하면 60%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 분양권만큼은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였어요. 근데 이게 세율을 인하시킨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죠. 45%로. 그래서 일반 부동산보다 좀 더 싸게 가자. 주택이 지금 일단 경기가 풀려야 주택이 지금 풀려야지만 자금이 회전이 되니까. 그래서 요게 45%로 가고 2년부터는 전부 다 누진세로 간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있어요. 분양권도 지금 전부 다 제재를 다 풀어버리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게 지금 7월 달에 지금 국회 입법 예정입니다. 7월 달에. 그러면 7월 달에 국회 입법 예정이면은 보통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죠. 내년부터. 근데 올해 주택 경기를 살리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지금 당분간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이. 시행령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파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파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현재 시행령이 법률 규정이에요. 그리고 아직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현재 이렇게 이야기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네, 그렇게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뭐 누진 구간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건 아시죠? 예, 뭐 세율은 뭐 그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원래 여기가 1,200만 원이었고 여기가 4,600만 원이었는데 1,400하고 5,000으로 올랐으니까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구간에 들어가면.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예. 뭐 우리가 이거 계산할 거 아니잖아요. 계산할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번에 그 양도소득세에서 개정된 내용 중에서 좀 큰 내용 중에 하나인데 2월 과세하고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이 지금 기간이 원래 5년이었죠. 5년이었는데 이게 10년으로 연장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걸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고 나서 얘를 팔았을 때 보통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증여 당시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빼서 계산하는데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죠?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는데 이 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고 부동산을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분양권을 거래를 했었을 때 분양권 같은 경우 분양권이라든지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 이렇게 거래를 했었을 때 요게 5년 이내였으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 상태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근데 이게 지금 5년에서 몇 년으로 연장됐느냐면 10년으로 연장이 된 거죠. 하지 말란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하여간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생각 하지도 마세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그 세금을 적게 낼 때 가장
가장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계산식을 보시면은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한 다음에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얘가 줄어들게 되면 어차피 세금은 줄어들죠. 그럼 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기본공제 늘리는 방법 또는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 기본공제를 늘리거나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공동명이에요. 이건 공동명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본공제가 인별로 해주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 티도 안 나는 거니까 별로 크게 의미는 없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소득금액을 분산을 시켜서 과세표준을 줄여야 되겠다.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게 되면 소득금액이 분산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같은 해 2개 이상을 팔지 말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니까 같은 해 2개 이상을 팔게 되면 합산해서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해를 달리해서 팔 때 마이너스 나는 자산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같은 해 팔고 상계 처리가 되니까. 이제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장특공제를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오래 가지고 있어야죠. 오래 가지고 있어야죠. 장특공제율이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어요? 30%. 30%. 1주택자만 80%. 1주택자만. 그것도 2년 이상 거주했었을 때. 3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했었을 때. 그것만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최대 30%입니다.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어차피 계산할 거 아니고 요즘은 그 핸드폰으로 하면은 다 계산 나오죠. 그러니까 뭐 몰라도 돼요. 자, 그다음에 필요 경비를 늘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그러면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싸게 팔거나 다운계약서 쓰거나. 싸게 팔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다운계약서 쓰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필요 경비를 늘리는 방법. 필요 경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이 들어가요. 필요 경비가. 그러면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 높게 사거나 비싸게 사거나 업계약서 쓰는 방법. 그게 맞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싸게 팔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요 비싸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죠. 그걸 이제 잘 맞추셔야 되는 건데, 요걸 합법적으로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증여죠. 이걸. 그러니까 미리 증여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증여를 하게 되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일단 취득세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세금도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취득세는 그렇다 쳐요. 어차피 취득세는 나중에 가서 공제가 되니까. 문제는 얘가 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부담이 생기면 그만큼 요만큼을 냈으니까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팔면 이 사람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증여를 하고 나서 팔면 증여세 한번 내고 양도소득세 내죠? 그러면 여기서 증여세 낸 만큼 양도소득세가 어떨까요? 좀 적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억에 취득을 해서 12억에 증여를 한 다음에 20억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냥 팔면 14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렇게 팔면 8억에 대해서만 내면 되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죠. 그렇잖아요. 증여를 한번 해서 취득가액을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거예요. 대신 이때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는 거죠. 이때 증여세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지금 한 6억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만 계산한다 그러면은 한 6억 정도 지금 줄었죠? 그 6억 정도 준 부분에 대해서 무슨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증여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그냥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낼 거냐, 증여한 다음에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낼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냥 팔면 양도소득세만 나오지만 증여 후에 팔면은 증여세랑 양도소득세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때 요때 나올 양도소득세하고 이때 나올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게 더 비쌀 거냐 이 문제가 생기죠. 이걸 두 개를 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비싸겠다 싶으면 증여하고 나서 양도하는 게 맞고, 아셨어요? 만약에 이쪽이 좀 더 쌀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증여를 안 하는 게 맞고, 항상 고민을 해야 돼. 왜냐하면 아까 앞에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 계산하는 방식하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 증여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죠. 배우자죠. 6억까지가 공제가 되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배우자 써먹을 곳이 여기밖에 없죠. 세법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세법에서. 아셨죠? 뭐 집에 가서 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오늘 뭐 들어보니까 배우자 너는 여태밖에 써먹을 데가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양권 같은 경우를 우리가 취득을 했다. 분양권을 예를 들어서 1억에 취득을 해서 현재 피가 붙어서 5억 정도 하더라. 근데 피가 붙어서 5억 정도 하더라. 근데 이걸 그냥 팔면 4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4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안 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네. 바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일단 취득세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취득세는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증여세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래서 5억에 신고를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5억에 팔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제로니까 양도소득세가 없죠. 원래 다 이렇게 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1억 원의 분양권을 사서 현재 피가 붙어서 뭐 중간에 불입한 금액도 있을 것이고 피도 붙어서 현재 5억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5억에 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딱 이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5억에 팔게요. 그래서 오늘 바로 배우자에게 증여신고를 넣어버려요. 5억에. 왜냐면은 분양권은 불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이거든요. 기준시가가. 그래서 5억에 딱 5억으로 그대로 증여세 신고를 넣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없고 증여세 없고,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여러분들한테 매매계약서를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배우자는 5억에 취득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5억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없죠. 조금 더 받으려면 5억 250만 원 받고 팔면 돼요. 왜? 기본공제 250원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250을 벌면 뭐라도 하나 살 수 있잖아요. 뭐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세금이 없죠. 이 짓거리를 안 했겠냐고요. 다들 이 짓거리를 하지. 이걸 안 할 것 같아요? 알면 하겠죠. 하도 이 짓거리를 많이 하니까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거. 몇 년 이내 팔면 5년 이내 팔면, 그러니까 1억에 사서 5억일 때 증여해서 5억에 팔았다. 근데 5년 이내 팔았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4억에 대해서 내라고요. 근데 그걸 10년으로 연장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도 써먹을 데가 없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계획적이든 아무 생각 없든 예를 들어서 4억에 취득한 게 있어요. 4억에 취득한 걸 자녀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냥 이건 너에게 줄게 하고 증여를 해요. 근데 증여 당시 시가가 1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녀가 갑자기 저 돈이 좀 필요한데 이거 그냥 팔아서 쓸게요. 그래서 팔아버려요. 자녀가 12억에 얼마 안 돼서.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2억에 대해서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고요. 이만큼 낸다고요.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분에게 증여를 했으면 10년 이내 팔면 여러분들이 판 것처럼 계산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라고요. 이게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신고를 넣어요. 그럼 세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겠죠. 요 차이만큼 가산세도 물어야 돼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으니까. 알고는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분이나 배우자분한테 증여를 했으면 10년간은 그냥 냅두고
그냥 아예 잊어버리고 살거나 아니면 그냥 팔면 세금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이 문제예요. 10억에 샀는데 증여를 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증여세 적게 내려고. 아시겠어요? 증여세 적게 내려고 증여를 했는데 시가가 8억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15억에 팔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10년 이내 판 거예요. 세금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나오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게 더 세금 비싸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민 잘 하셔야 돼요. 세금은. 예.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뭔가를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 2월 과세라든지 지금 배우자라든지 자녀분을 이용을 해서 뭔가 세금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10년은 버티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오래된 자산 있잖아요. 정말 오래돼서 지금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에 샀다. 예전에. 지금은 많이 올랐다. 떨어졌어도 지금 시세보다 떨어졌어도 옛날보다는 많이 올랐다. 그러면 미리 증여를 해놓으시라고요. 팔 생각이 없어도 미리 배우자분에게 증여를 한 다음에 증여 신고를 해놓는 게 낫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10년 안 돼서 팔았어요. 10년 안 돼서 팔았으면 그냥 내가 판 거라고 생각하고 믿져야 본전인 거니까. 근데 10년 지나서 팔면은 세금 혜택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 규정도 지금 올해 신설된 거라서 이번에 개정된 거라서 또 한 3, 4년 지나서 바뀔 수도 있어요. 법이야 뭐 언제든지 바뀌는 거니까 지들 마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도 몰라요. 뭐 증권회사 다니신 분들이 주식 가지고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뭐 저희들이라고 해서 세금 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네.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 내가 불가피하게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뭐 세무사라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세금 없이 나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약간 바뀌었죠.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지금 약간 바뀌었는데, 뭐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하여간 임대료가 5% 이상만 안 올라가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원래 기존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짜리 주택만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폐지가 됐고요. 폐지가 됐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든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폐지가 됐고, 그리고 임대를 하게 되면은 상생 임대주택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임대를 하면은 몇 년 인정해 줬어요? 1년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2년 다 연장이 되죠. 거주 기간을 2년을 다 인정을 해 주죠. 아, 모르세요? 이거 알고 있죠? 예, 거주 기간 2년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상생 임대주택으로서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2년 보유만 채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까지 채웠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된다고요. 아셨어요? 2년 보유만 채우면 그냥 비과세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2년 거주 요건 없이. 그러니까 거주 요건 자체가 면제가 되는 거죠. 거주 요건 자체가.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일 때는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장특공제가 4%씩 혜택을 줘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데 고가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자인데 고가주택입니다. 그러면 12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이죠. 네. 12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인데 8년을 보유를 했고
8년을 보유를 했고 그 보유 기간 중에 1년을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비과세는 안 되잖아요.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은 내야 되죠. 그죠?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받아요. 대신 곱하기 2를 해서 받아요. 16%만. 아셨어요? 근데 똑같이 8년을 보유를 했습니다. 똑같이 8년을 보유를 했는데 3년 거주를 한 거예요. 장특공제 됩니다. 근데 2년 이상 거주까지 했죠. 곱하기 4예요. 이렇게. 둘 다. 그러면은 48에 32, 4, 32 더해서 44%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8년을 보유를 했어도 거주 기간을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주 기간을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근데 상생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2년 거주를 인정을 해줘 버려요. 2년 거주를. 그러니까 4%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인데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어도 2년 거주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인정이 되고 만약에 이 집에서 1년을 더 살았어요, 내가. 그러면 3년 거주가 인정이 되는 거죠. 2년 거주는 무조건 플러스 시켜주겠다 이 소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요.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를 해주겠다 이 말은 2년 거주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네. 상생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게 내년 말까지 지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할 건데 너무 일찍 끝났죠? 아, 좋아요.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할게요. 고가주택일 때 우리 겸용주택에 대한 고가주택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아시죠? 아세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택하고 상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겸용주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주택 면적이 크면은 전부 주택으로 보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때 주택 면적이 컸을 때 고가 주택인지 아닌지는 상가 쪽 가격을 포함해서 판단할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에 거래를 했습니다. 통틀어서 10억에 거래를 했는데 보니까 여기가 6억이고 여기가 4억이에요. 자, 일단은 얘는 무조건 고가주택은 아니네요. 두 번째, 자,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는데 주택 쪽이 커요. 근데 이걸 15억에 팔아요. 15억에. 근데 주택 쪽이 8억이고 상가 쪽이 7억이에요. 자, 고가주택일까 아닐까?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이라고요. 아셨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혼동할까봐 지금 이게 한번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는데 주택 쪽이 큽니다. 그러니까 주택 쪽이 작거나 같으면은 그냥 주택만 보시면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게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30억에 팔았습니다. 30억에.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억이고 그냥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10억이라고 할게요. 자, 고가주택일까 아닐까 이 문제죠. 그때 고가주택 여부는 이걸로 따집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집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고가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죠. 고가주택 아니죠? 그럼 전부 주택입니다. 그럼 여기도 주택, 여기도 주택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을 했다. 다 비과세입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고가주택이다 아니다. 고가주택입니다. 12억 원이 넘었으니까. 자, 이 순간부터 여기는 주택입니다. 여기는 상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할 때. 아셨어요? 그러면 상가 쪽은요. 전액 다 과세. 자, 이 부분은 12억 초과분만 과세. 근데 12억 초과분이 없네요. 그럼 비과세. 그러면 여기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7억에서 필요경비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장특공제 최대 30%까지만 해줍니다. 장특공제. 그렇게 해서 세금 계산해서 냅니다. 자,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맞죠? 자, 그러면 여기만 주택. 여기는 상가. 자, 근데 이게 1주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억까지 비과세. 나머지 8억이 과세.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장특공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받을 수 있고 여기는 10억 전체가 다 과세. 10억 전체가. 그리고 여기는 장특공제가 최대 30%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주택 면적이 커요. 주택 면적이 크면은 전부 주택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고가주택 여부를 따져요. 근데 고가주택이 아니면 상가 쪽도 주택으로 봐서 전체가 다 비과세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봤는데 고가주택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상가는 그냥 일반 부동산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상가 쪽에 대해서는 10억 초과분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전액 다 과세입니다. 이걸 모르고 세금 계산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세금 크기가 너무 달라집니다. 요게 작년에 지금 개정된 내용인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상가랑 주택이랑 같이 있는 부분을 거래를 했는데 그래서 전부 주택인지 알고 비과세 신청을 했더니 안 해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고가주택에 해당해서 10억 초과분만 세금 계산해서 냈는데 과소신고라고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상가 쪽은 10억 초과분을 계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2억 초과분이면 얼마예요? 3억인데 3억이 아니라 7억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장특공제율도 달라져요. 주택 쪽은 1주택으로 봐서 2년 거주까지 채웠으면 최대 80%까지. 2년 거주 못 채웠으면 그냥 30%까지. 상가 쪽은 죽었다 깨어나도 30%까지예요. 장특공제율이. 개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다시 이게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 면적이 넓으면 전부 주택 아니면 자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면 그냥 비과세 되는 부분은 다 비과세 처리하면 되는데 주택 면적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주택만 12억 초과분을 계산을 해라. 이것처럼 12억 초과분이 없으면 주택 쪽은 다 비과세, 상가 쪽은 전액과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요것만 좀 하나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잘 제가 뭐 박수 받을 짓은 안 한 것 같고, 예. 자, 여러분들 어쨌간에 소중한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주말인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나온 개정 내용이 지금 시행령만 좀 많이 나와 있고,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 좀 더 이제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한 번 더 초대해서 좋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